자, 안녕하세요. 지금 삼국유사 기편 2에 나오는 문무왕 범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편은 왕녀편하고 기편 1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권, 지금 2권째, 삼국유사가 5권까지 있거든요. 이 범민이 통일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에 의상대사 얘기할 때도 제가 잠깐 해드렸었고, 결국은 이 사천왕사 얘기를 또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통일과 관련해서 신라의 상북 통일과 관련해서 가로세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세로로는 여기는 고구려, 그 다음에 중간에 백제,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왜 이게 한 팀, 한 팀. 그 다음에 가로팀이 당과 신라, 이렇게. 그래서 3대2로 붙은 전쟁인데 그 동아시아 세계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전쟁인데 당이 떡대가 너무 크니까 말은 5나라인데 실제로는 저 한 나라가 전체보다 크죠. 나머지 4나라보다 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가 되나. 그리고 신라 입장에 당은 사실 굳이 참전을 했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거든요. 왜? 고구려는 당을 쳐들어가지 않아요. 고건무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는데 고건무가 쌓은 게 천리장성이거든요. 천리장성을 쌓는다는 뜻은 뭐냐면 수비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치고 나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중국에서 왜 쌓았겠어? 나갈 거면 뭐하러 성을 쌓아? 나가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고 특별히 더 이상 안 나갈 거예요. 그 안 나갈 거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연개소문인 거지. 야, 이거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싸웠다가 쳤지. 결국 끝난 거죠. 결국 끝난 거죠. 막은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막는 과정도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 막는 과정도 지질이 끌면서 막는 것보다 그냥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게 나아요. 그게 백성한테는 훨씬 나아요. 집권층한테는 지질이 끌어도 가는 게 나은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백성 입장에서는 이놈한테 뺏기나 저놈한테 뺏기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 대가리 바뀌어도 관계없어. 미안한 얘긴데 꼭 뭐 우리나라 사람이 왕이어야 돼요. 막 필요도 없어 사실. 조금 편하게 살게 해주는 사람이 왕이면 좋은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발언 같기는 한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전에 우리 국산품을 애용해야 됐고 한국 이 기업이 만드는 거여야 됐고 그 다음에 그런 데 취직해야 됐고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용을 창출해주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써주느냐. 그 대표적인 회사가 볼보라고 하는 회사.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볼보 상용차.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스웨덴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하고 뭐 우리나라 기업인데 실제로는 전부 외국에 공장 놔두고 전부 갖다가 이렇게 다시 역수입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팔아먹고 있고 비싸게 팔아먹고 있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시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하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면 사실 그냥 차라리 한타까리 하고 치우는 게 나아요. 이게. 그래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어야지 자기와 관련된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개소문에 대해서도 또 생각이 아무튼 조금 달리 해야 돼요. 그리고 연개소문 때문에 고구려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결국은 고구려가 망하게 됐고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생각해 볼 만한 일. 그리고 당나라는 굳이 안 쳐들어갔어도 됐는데 물론 기분은 나빠. 고구려가 자꾸 이렇게 찝쩍거리니까 기분은 나빠. 하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당의 본토하고는 사실 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꼭 참전을 해달라. 이렇게 빌어서 참전을 했더니 그렇게 참전했으니까 유세를 할 수도 있지. 아니 그냥 당 입장에서 내가 남의 전쟁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뭐 한다고 내가 굳이 여기서 이 짓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얘기했다고 또 낼름 또 김유신이 또 좁혀고 짜증이가 나지. 야 너네가 빌어서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조금 빈정이 상하게 했을 수는 있지만 너네가 그렇다고 나를 때려?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당하고 다시 붙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679년에 있었던 50만 신라를 토벌하기 위해서 50만 군대를 서해로 띄우는, 막 돌아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바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때 이제 김인문이 김인문 연기자 그분 아니고요. 범민 동생. 예, 김인문이 대당 외교사절로 가 있다가, 그러니까 외교사절들은 대부분 다 대당 외교권자들은 다 최고급들입니다. 그래서 김인문이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정보를 얻고 잡히는 거예요. 바로 깜빵 가기 시작했고, 냉각이 되니까 바로 깜빵 들어갔고, 그때 이제 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의상대사가 그 사식노주로 갔다가 그 정보를 얻고 그걸 이제 신라에다가 급격하게 귀국을 해서 그 얘기를 전달해야 되니까 저쪽에서 지금 쳐들어온다더라, 서해로 배 띄운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귀국을 해서 왕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문무왕한테 얘기를 했겠죠. 다 이게 친척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무왕이 듣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어쩌라고? 야, 50만 어쩌라고? 그러니까 50만이 그렇게 대단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113만이면 무지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무지하게. 50만도 어쩌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신라가 그 개백하고 붙을 때, 김유신이 붙을 때 5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만으로 50만을 못 이긴다니까.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돼. 예. 군사가 보통 두세 배 이상 차이 나면 안 돼. 작전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체급 차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뭐 이종 격투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50kg 차이 나잖아요. 안 먹혀요. 기술 자체가 안 돼. 힘에 밀리는 거야. 힘에. 그래서 50만 띄운다더라. 알려는 줬는데 어쩌라고가 된 거죠. 어쩌라고가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었더니 각간 그러니까 총리급이에요. 김천존이 명랑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비수를 배워서 왔답니다. 그래서 비수를 좀, 야, 이게 들으면 좀 되게 재밌어. 왜? 아니, 지금 대전에서 정부 강요들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온다는데요. 북한이 남침한다던데요. 그랬더니 저분이 신비한 신통이 있다는데 저걸 어떻게 해서 물리쳐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면서 좀 웃긴데 이게 민간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민간에서는. 대전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막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코로나에는 우리 전통의 백신이 있었다. 그게 팥죽이다. 동질 팥죽이다.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이런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정부 강요회의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데 팥죽을 뿌립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쌉소리인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칸칸이라는 사람이 명랑 스님이 비법을 외워왔대요. 명랑 스님한테 자문을 구합시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야, 이거 진짜 무진장 뭐가 급했는갑다. 이 생각이 하나가 드는 거고, 그리고 불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는갑다. 이건 근데 정사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삼국사기나 이런 정사에는 안 나와. 근데 금광사기라는 데 보면 명랑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명랑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가 법승랑, 법궤랑인지 뭐 승랑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법승랑이라고 합니다. 한자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건데, 법승랑 자장과 형제입니다. 자매 아니지, 오누이. 자장과 오누이, 남매. 예. 그래서 자장이 있고, 자장의 아빠가 누구냐면 무림공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장이 위고 오빠고, 왜 이렇게 나오냐면 무림공이 아들이 없었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자장 얘기할 때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천부관음을 모시고 천부관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천손을 가진 관음인지 아니면 천구의 관세음보살상을 모셨는지 그래서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저 무린공이 진덕여왕 때도 나오잖아. 그 6명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 신라를 이끄는 막후의 6명 중에 한 명이야. 왕 밑에. 그러면 굉장히 급이 높잖아. 딱 봐도 전체 의전서열 7위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강력할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무린공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무린공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연대로 계산했을 때 저게 그 당시에 살아서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나? 아버지가 예수인가? 왜 자꾸 이렇게 또 살아나지? 왜 기록에 또 오지? 이렇게. 근데 그 얘기는 무린공의 위치 때문일 거예요, 아마. 강력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력을 계승한 누군가가 존재할 수도 있고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저 무린공이 천부관음을 모시고 그래서 그게 천손을 가진 관음인지 천수관음인지 아니면 천구를 모셨다는 얘기인지 불상을 천구를 모셨다는 얘기. 불상 천구 이렇게 모시면 되게 비싼 거 아닙니까? 지위가 높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천불전 하나 만들면 되지 뭐. 딱 해서 모시고 기도를 딱 해가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탁 하고 애를 임신한 게 자장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라고 나오는데 그 자식을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자식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들이 없어서로도 해석이 돼요. 그 얘기는 딸은 있었어도 라는 게 전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해석 방식에 따라서 아들 자자를 자식으로 볼 거냐 아들이 없어서로 볼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보냐면 이 집 대단한 집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법승랑이 아들을 셋을 낳대. 아니 뭐 그건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그게 한 명이 국교대덕이고 한 명이 의관 다 출가예요. 3명이 다 출가다. 저 집 대 끊겼다. 셋째가 명랑이야. 대 끊겼다. 근데 자장도 출가했잖아. 그런데 무린공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천부관음을 모시고 기도를 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쉽게 말해 관세음보살님이 나한테 아들을 만들어 주면 출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딜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끝났습니다. 대가 다 끊겼습니다. 저 대덕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급이 높은 스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급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좋으니까. 저 당시에는 저렇게 귀족이 출가하면 그진 뭐 대덕부터 출가 시작한다고 보면 돼. 그래도 크게 이상하진 않아. 귀족제 사회니까. 그래서 세 아들이 다 출가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명랑이야. 이름이 참 막내 같잖아. 이렇게 참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 명랑이 중국에 유학했는데 언제 유학했냐면 635년에 귀국해요. 632년에 들어갔다가 635년. 뭐 그건 그럴 수 있지. 자장이 언제 유학하냐면 638년, 643년이에요. 자장율사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 봐봐. 무린공이 있고 여기에 뭐 자장 그 다음에 법승랑 자장 법승랑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아들이 셋이야.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이 셋째가 유학한 시절보다 자장이 더 늦어.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자장이 오빠일 수 없잖아. 어떻게 조카도 장조카도 아니고 첫째 조카도 아니고 셋째 조카보다도 유학이 늦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장이 좀 늦게 출가하고 이 집 아들들이 굉장히 일찍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겁나 빨리 낳고 겁나 일찍 출가했어. 얘랑은 어떻게 비벼볼 수 있어. 근데 셋째 정도면
같은 엄마 밑에서 나오면 아무리 엄마가 기계라도 몇 년은 걸렸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건드리면 임신이 돼요. 이래도 몇 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셋째 유학 시기보다 삼촌 유학 시기가 늦어요? 상식적이지 않잖아. 자장이 조금만 빠르더라도 이게 누나인가?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갑다. 그리고 자장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 그 기도하는 대목은 뭐냐면 누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 딸은 있는데 아들을 내가 낳고 싶은데 그런 집 있어.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 이 중간이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 딸 해서 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 지금 젊은 사람 정도에는 없는데 연세가 좀 많은 집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한 뭐 열 몇 살씩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날려고 계속 고생을 했거나 뭔 뜻인지 아시죠? 계속 고생을 했거나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둘 중에 하나야. 날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거나 안 그러면 중간이 삭제된 경우입니다. 삭제된 경우는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 예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요즘은 사람이 안 죽지만 예전에는 여러 명을 낳다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나이 차이가 많으면 두 가지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있었지 않았을까? 설마 이렇게까지? 네. 그런데 기도해서 낳는 아들들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도 있어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낳으려고 계속 뭐 기도하고 어디 좋다는 데 찾아다니고 어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아구가 맞아, 스토리가. 조카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집안이면 위에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도 조카보다는 위여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전에는 엄마가 이어달리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동일할 뿐이지 엄마가 꼭 동일한지 잘 몰라. 그거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조카랑 뒤집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면 조카랑 거의 비슷한 또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꼭 이어달리기 안 해서, 그러니까 이어달리기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안 들어오더라도 예전에 많이 낳고 낳는 기간이 길 때는 조카보다 어린 삼촌들도 있었어요. 그래 조카한테 두드려 맞고 어른들한테 걸리면 야, 너 삼촌을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뭐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그러면 앞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 가서 네가 일러? 이러면서 한 대 더 줘봤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제가 그거 어렸을 때 봤거든. 지금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일인데, 지금 젊은 애들 생각에는 말 같지도 않은데 예전에 한 7, 8, 막 10명도 낳고 이럴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아니겠나를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아우가 맞아요. 아우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중에는 명랑이 자장보다 나이가 비슷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 정도 급이면 왜 문무왕 때 뜨기 시작하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자장은 선덕여왕 때 떴는데 자장 다음에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 있고, 진덕여왕 다음에 그 다음에 태종무열왕 김춘추 있고, 그 다음에 문무왕인데, 이 사람이 자장과 비슷한 또래면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게 나와야지 왜 하필 이렇게 뒤로 가느냐. 이렇게 뒤로 간다는 건 이 사람이 어리다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록에는 이 사람 입당 기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에 근거하면 제 얘기가 맞는 거고, 이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고, 그러면 아구를 안 맞으면 이 기록을 뭐라고 보냐면 기록에 착오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다가 잘못 적었는갑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못 이겨. 그런데 내가 기가 막힌 걸 찾았잖아.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기게 돼요, 스토리가. 그게 월정사 사적기의 자장률사에 대한 게 고려시대 게 있는데, 그 개창도사전기라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무린공의 이자다라고 나와요. 두 번째 자식이다. 그러면 첫 번째 자식은 누구냐면 법승랑이에요. 법승랑. 그러니까 아구가 맞지. 내 말에 대한 반증되는 고려시대 자료를 찾은 거지 내가. 그거 누가 찾았다고? 내가 찾았다. 그걸 내가 찾았다고. 그거 사람들이 몰랐어. 그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책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책이 4개의 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적는 과정에서 4개가 있었는데, 갑을병정본이라고 하거든. 오대산 사적기, 그게 제일조사전기, 개창조사전기 이렇게 두 종류로 있는데 4종류가 있는데 2종류는 사갔어. 너무. 이게 너무 사가지고 손대기가 좀 힘든 거야. 그리고 2종류는 좀 애가 깨끗해. 그래서 보니까 책이 같은 책을 100개 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2종류만 사람들이 본 거야. 그게 그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요 4종류를 이렇게 봤더니 달라. 이게 변형된 거야. 스토리가 변형된 거야. 그래서 왜 변형됐지를 찾게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자료였는데 그 내용이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찾았어. 하지마. 그래서 내 논리 구조가 맞았던 걸 거고, 저 사람은 숨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아마 밀교랑 관련돼서 뭔가가 있었지 싶어요. 밀교랑 관련돼서 뭔가가 있었지 싶어요. 그리고 자장계가 나중에 몰락하거든요. 김춘추한테 두드려 맞고 결국은 몰락하게 되고,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위급하니까 이제 뭐 적이든 관계 없어. 그냥 무조건 데려다 쓰는 거야. 저 사람이 능력자예요. 그러면 그 오라고. 원래는 정적이었어. 그건 됐고. 지금 그리고 김춘추와 자장이 붙은 거지. 그거 한 대 내려가면 또 상황이 약간 다르거든요. 또 상황이 약간 달라. 그리고 전쟁 시에는 일단 국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김천존이라는 사람이 자장계하고 좀 연결이 있나? 그런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랑을 추천을 했고, 명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신유림 사천왕사에다가, 이제 사천왕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천왕사. 전부시대 칠처가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사천왕사. 신들이 논의는 땅. 가보면, 신령스러운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앞쪽에 큰 길이, 큰 어떤 고속도로까지는 아니지만 큰 국도가 났고 뒤쪽에 철도가 나가지고 다 잘려서 신령스러운 느낌은 안 들어. 그런데 얼마나 신령스럽고 거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일제강점기 때도 그쪽에 철도를 놓고 길을 뚫어서 이렇게 지맥을 잘랐다는 썰이 있어. 썰이.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뒤로 잘린 거는 맞아. 가보면 잘린 거는 맞아. 그건 100%인데 왜 썰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우연히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 철도라는 게 어디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깔 때도 그렇잖아요. 직선 중심으로 이렇게 까고 그 다음에 도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쓰지, 저거를 지맥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야겠다, 이거 잘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게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런데 가보면 이야기 스토리랑은 맞아. 그럴듯해. 앞뒤가 다 잘렸네. 무슨 놈의 절터가. 이것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그리고 철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기운이 안정이 안 되는데. 그리고 차도도 앞쪽에 뭐 배산임수 해가지고 앞에 물이 흐르면 좋은데 그게 너무 크면 쓸려간다는 거거든요. 차도도 마찬가지. 차하고 강하고는 같이 봅니다. 그래서 앞에 큰 이렇게 차도가 있으면 그러면 다 쓸려가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위험 요소도 많고 물이 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침수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쪽은 풍토병이 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내륙 쪽, 산 쪽 이런 걸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그게 불편하죠. 불편하죠. 살아보면 안 살아본 사람들은 살아봐.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저 뭐 제주도 뭐 3개월 살기 뭐 이런 거 100일 살기 뭐 이런 거 오대산 100일 살기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 산에도 살아봐. 산에서 좀 살아봐. 그래서 명랑 스님이 금광사기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금광사기에 보면 금광사 금빛 금광사기에 보면 명랑 스님이 중국에서 비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신통 부리는 거예요. 신통 부리는 거. 잔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잔밀. 순밀이 있고 잔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교 술법 중에서 조금 약간 정리가 덜 된 거.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용궁에서 자꾸 또 용궁을 들려요. 당나라 갔다 온 사람들이 의외로 또 용궁. 그러니까 지금 어디 저 서해 쪽에 용궁이 있는가 봐. 예, 저 정암사 사적기에 보면 자장률사도 저 용궁 들려가지고 용궁에서 그 택배로 받은 게 수만호탑이잖아. 수만호탑. 정암사 수만호탑 몰라? 그 국보로 이번에 승격된 몇 년 전에 승격된 그 수만호탑. 그래서 용궁 건가? 자꾸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만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호 그거 아닙니다. 금은 유리 수정 자거 만호 진주 뭐 이런 거 할 때 그 만호 그거 아니에요. 만호는 말 뇌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게 약간 빨간색이 나야 만호예요. 그래서 물색이다라고 해서 파란색 만호다 그래서 수만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톨로나이트입니다. 석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톨로나이트고 그거는 그 동네 돌이에요. 그래서 뭐 바다에서 나올 필요 없고 그 동네 조금 떨어진 데서 채석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이제 바다에서 왔다는 거 있고, 그러니까 서해 뭐 용궁이 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서해 용왕이 뭐 아무튼 뭐 좀 동해 용왕보다 괜찮아. 이유는 뭘까?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하잖아. 그럼 서해 쪽으로 건너가죠. 지금은 서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바다인데 왜 신안 앞바다에 그 청자선이 저렇게 꼬르륵꼬르륵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별 볼 일 없는데도 배가 자꾸 침수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서해 용왕이 이렇게 땡겨가는 거지. 야, 우리 식기 세트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저기 지나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해서 땡기는 거야. 내가 한 벌 걷어왔다. 이렇게. 그래서 서해 용왕 얘기가 심청이도 서해 용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서해 용왕이지 동해 용왕 얘기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해 쪽으로 잘 안 가니까 그래. 저 나가면 죽어. 저 바다는 나가면 죽어. 이 바다는 가는 바다고 저 바다는 죽어.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서해 용왕한테 공양을 받고 자기 집 우물로다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물로. 그렇게 해서 그 금 같은 거를 용왕한테 받아서 용왕이 또 금이 많아요. 거긴 금 투자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을 절로다가 바꾸고 그렇게 해서 금으로다가 뭘 처리를 해놨는가 봐. 그래서 금광사예요. 뭐 지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 신라시대 얘기해 보면 금입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금으로다가 지붕을 덮은 집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진짜 금으로 덮지는 않았을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도금하는 어떤 방식들을 썼지 싶어요. 아니면 동에다가 수은도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처리를 해가지고 동기화를 금으로다가 씌운 뒤에 싹 덮었거나 뭐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진짜 금으로는 못합니다. 그거는 견적 자체가 안 나와. 아무리 부자래도. 그래서 그런 식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화는 처음에는 동으로다가 덮어놓으면 금처럼 보이는데 얼마 안 가서 까매지면서 이게 색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금불상 하듯이 금불상이 순금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다 도금이거든요. 도금이거든요. 동에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빛이 남달랐다. 그래서 금광사예요. 금광사. 그래서 거기에 와 있으니까 저 양반을 불러서 신통을 좀 부리게 합시다. 그랬더니 명랑 스님이 그러면 신유림 사천왕사 터에다가, 원래는 사천왕사가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다가 사천왕사를 치면 내가 작법을 해보겠다. 술법을 부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고가, 첩보가 와가지고 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언제 줘? 절지면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해? 신유림 그 자리에다가 오방신장을 만들고, 오방신장이라는 게 5방이 동서남북 중앙입니다. 동서남북 중앙에 신장을 놓고, 신장을 모시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내 찍기다시로 유가승, 유가법상종 스님이에요. 미륵종입니다. 미륵종. 미륵부를 모시는 현장 스님계의 저거 승려들 12명을 나한테 붙여주면 내가 문두루 비법이라는 걸 써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비단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 금줄 같은 걸 치고 그 안에 오방신장을 모시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저 오방신장이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 사방이면 사천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방이면 뭘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걸로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12명과 자기가 13번째니까 자기 옆으로 6명씩 낳는갑지. 그렇게 해서 문두루 비법이라는 걸 합니다. 문두루 비법. 문두루 비법 처음 들어보셨는데 무드라, 만트라, 만다라거든요. 만트라, 만다라. 이게 지금도 합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가 합니다. 만트라가 진언이에요. 진언. 그러니까 온만이 반매움, 뭐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 진언. 네? 만트라. 만다라도 합니다. 김성동 만다라가 아니고 뭐 티베트 만다라 이런 거 아니고 만다라가 정신적인 어떠한 결계를 치는 거를 만다라라고 하거든요. 정신적인 거. 언제 하냐면 우리 절에서 지금 사시예불을 할 때 요건 만다라 선송. 요건 만다라 선송. 만다라를 내가 지금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시예불 자체가 사실은 만다라 도량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를 지금 이 자리에다 정신적인 걸 뭔가를 에너지를 써서 만들려고 하니까 요건 만다라 선송이에요. 선송. 그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법계 진언. 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을 해서 여기를 내가 도량 정비를 먼저 하고 깨끗하게 맑히고, 여기에 지금 내가 이 만다라를 정신적인 걸 만들어서 마일리지를 쫙쫙쫙 올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원을 해서 그 마일리지 배당을 주겠습니다. 배당. 배당 받는 거예요. 그게 배당. 그래서 그 배당은 누가 받느냐? 주주가 받지. 주주는 누구냐? 거기에 기도를 올린 사람이 주주지. 그럼 스님이 읽으면서 배당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배당은 뭐냐? 그 만다라를 정신적인 거를, 에너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런 사시예불 이런 거 설명해 주면 되게 재밌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속 단순하게 반복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그걸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줘. 근데 이 구조들이 상당히 재밌는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방식.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방식이 제사룰에도 있어. 제사룰에도 있어. 그래서 그 어른이 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연주주야. 절은 투자주주거든. 투자주주거든. 기도를 붙인 사람들 맞잖아요. 근데 거기는 혈연주주거든. 혈연주주 족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흠양, 그게 배당입니다. 그러면 명운가피가 생기는 거야. 아니 저 음덕이 생기는 거야. 조상의 음덕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절에서는
투자주주니까 그 투자한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주죠. 그러니까 저를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보다 축원을 열심히 읽고 있대. 제가 할 때 사람들의 이 반응이 뭐냐면 기도 시간을 막 그렇게 길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축원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한 사람도 안 빠져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읽다가 내가 이렇게 넘겼는데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 사람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때 저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몇 시간째 읽고 있어. 계속 이거를 기도 한 40분 한 것 같은데 축원만 몇 시간을 읽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배당입니다. 배당 나왔어요. 배당.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주식할 때도 제일 좋은 게 아니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이 워낙 적으니까 그런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배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주주 경영권과 관련해서 그게 큰 차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만 하면 되지 굳이 뭐 배당 많이 안 줘도 되거든.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배당이 떨어지면 경영 주체들이 날아가죠. 잘못하면. 그래서 걔네는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못 줄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만다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음복이 배당이고 절에서는 축원이 배당입니다. 축원이 배당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단 하나는 혈통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투자 중심, 참여 중심, 참여 중심.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사를 지내서 흠양을 하고 그 흠양한 거를 음복하면 같이 그 이제 혈연 공동체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구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조상의 음덕이 생기는 거고 불교 쪽에서는 이게 명운가피라는 게 생겨서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뭐라기보다도 정신적인 거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기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광사로 와서 이제 오방신장해서 유가승들이 문두루비법을 하는데 자 만다라는 그거 그다음에 만트라는 진원 그다음에 무두라는 손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손으로 수인이라고 하는 지금도 합니다. 천도제나 이런 거 할 때 49제 같은 거 할 때 그럼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해. 그래서 이 손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술법을 부리는 거, 술법을 부리는 거, 그게 이제 저 명랑 스님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수인이라고도 하고 개인, 인을 맺는다 그래서 개인, 개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묘한 힘을 부린다 그래서 신인이라고도 합니다. 신인. 그래서 명랑 스님이 신인종의 시조예요. 그 본사가 어디냐? 사천왕사입니다. 나중에 저게 이제 사천왕사가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신구로 얘기하면 이게 신이고 몸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입, 구, 신, 몸, 입, 그 다음에 의, 이건 정신. 그래서 이건 삼업이 되고 삼업을 요걸 통하면 삼업이 청정해진대. 이렇게 해서 유가승 12명과 가지고 이 손작법을 펼쳐서 결국 수인들을 펼쳐서 뭔가 입으로도 했겠지.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태풍이 불어서 서해에 태풍이 불어서 50만 대군이 수몰했다더라. 수몰했다더라. 그게 신풍, 가미가제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니까. 신풍, 신의 바람, 신의 바람. 그리고 나서 50만이 죽고 난 뒤에 다시금 조헌이라고 하는 사람, 설인기가 먼저 한번 왔고 그 다음에 조헌을 중심으로 해서 5만을 다시 파견을 했어. 그랬더니 다시 명랑 스님이 또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 끝이야. 단 이게 이제
이 육로 쪽에는 잘 안 되는가 봐. 이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사천왕사가 이거에 어떻게 보면 본고장이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고려시대 때도 그 얘기가 나와. 고려시대 때도 광학하고 대연 스님이 문제가 생기면 왕건이 저 광학 스님한테 의뢰를 하면 이걸 해갖고 처리를 했대. 고려시대 때 이거를 처리할 만한 팀은 왜구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바다로 이렇게 애들이 넘어오면 걔네인가 이렇게. 그리고 경주는 아무튼 왜구랑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이제 문무왕 수중농 만들어지는 이야기. 예, 그리고 명랑 스님 이야기는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끝내야 돼. 이유는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명랑 스님 이야기 후반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문무왕이 왜 화장을 하는지, 명랑과 동시대 아니면 그보다 약간 이른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이 아내 낭용 이런 사람들은 다 매장입니다. 그런데 문무왕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승려들도 매장을 하는 시절에 문무왕은 화장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호국용도 아니고 정확한 기록에는 호국 대령이 되겠다. 나는 호국 대령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바다에 나를 이렇게 넣는데 대왕암이 2개가 있다는 그 전설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경주에 대왕암이 있고 울산에 대왕암이 있는데 이것도 진기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진짜 무덤이 있느냐, 화장을 해서 납골 했느냐, 아니면 그 썰이냐, 이 논점도 굉장히 재밌다고. 그거는 언제? 다음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난 지금 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